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12.3 내란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그리고 최상병 특검까지 이른바 3대 특검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이 통과되자 오늘 바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3명씩 모두 6명을 특별검사 후보로 추천한 겁니다. 이제 사흘 안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들 후보 중 3명을 골라 임명해야 합니다. 늦어도 오는 주말엔 임명이 이뤄질 걸로 보이고 이렇게 되면 빠르면 이번 달 안에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첫 소식 박사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내란, 김건희, 최상병 등 3대 특검을 이끌 특검 후보자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추천했습니다. 민주당은 조은석 전 감사위원과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이윤재 명지대 법대 교수를 각각 명단에 올렸습니다. 큰 특검 조직을 잘 이끌어야 되잖아요. 업무를 잘 배분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큰 조직을 통솔할 수 있는 그리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혁신당은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과 심재철 전 서울 남부지검장,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추천했습니다. 확고한 내란 청산 의지와 개혁성, 외부의 압력과 청탁을 거부하는 강단 있는 성품,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사 전문성과 검증받은 실력. 전날 밤 이 대통령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달라고 의뢰한 데 따른 건데 대통령은 이들 중 한 명씩을 사흘 이내에 임명해야 합니다. 파견 검사 규모는 내란 특검 60명, 김건희 특검 40명, 최상병 특검 20명 등 최대 120명에 달할 전망입니다. 최상병 특검법은 최장 140일, 나머지는 최장 170일 수사가 가능합니다. 야권 일각에서 나오는 인력과 예산 낭비 지적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내란의 진실과 진상규명은 국민적 요구라며 규모 등이 이미 상당 부분 다 공개가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 임명 후에는 최장 20일의 수사 준비 기간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에도 곧바로 수사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검사, 판사, 국방부 검찰단 등 다양한 출신의 인사들이 특검 후보자에 올랐습니다. 그중에는 윤석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운 인사들도 있는데 후보자들 면면은 연지환 기자가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파견 검사만 60명인 역대 최대 규모의 내란 특검을 지휘할 후보자는 조은석 감사위원과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입니다. 조 위원과 한 전 부장 모두 윤석열 정부와 대립한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조은석 위원은 감사원이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감사위원인 자신이 패싱당했다고 주장한 인물입니다. 한동수 전 부장은 2020년 채널A 보도 사건으로 검언 유착 논란이 빚어졌을 때 감찰부장으로 검사 징계를 놓고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검사 40명 규모의 김건희 여사 의혹 특검엔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과 심재철 변호사가 추천됐습니다. 민 전 원장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측근으로 분류되고 심 변호사는 남부지검장을 지내다 지난 정부 법무연수원으로 발령된 뒤 검찰을 떠났습니다. 파견검사 20명 규모의 최상병 특검엔 검사 출신 이윤재 변호사와 군 법무관 출신인 이명현 변호사가 추천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주말 내로 이들 중 3명을 특검으로 임명할 가능성이 큰데 이후 중요한 건 대규모 파견 인력을 조직하는 일입니다. 현재 내란 수사는 검찰과 공수처, 경찰이 각각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 수사는 검찰에서 진행 중이지만 각 사안별로 중앙지검과 남부지검 등으로 수사팀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특검은 기존 수사의 전문성을 인정해 이들을 그대로 받아들일지 수사 방향 등을 고려해 아예 새로운 수사팀을 꾸릴지 등을 판단해야 합니다. 3개 특검의 수사 인력은 줄잡아 검사를 포함해 600명 정도 되는데 수사 능력뿐 아니라 특검의 리더십도 수사의 성패를 가를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네, 이렇게 김건희 여사 특검이 속도를 내며 검찰의 수사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건진법사를 오늘 또 소환한 건데 김 여사 선물이라며 받은 샤넬백과 다이아 목걸이의 행방, 또 김 여사 명의 휴대전화로 인사청탁 관련 대화를 나눈 경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캐물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검찰 주차장으로 흰색 차 한 대가 들어섭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탄 차량입니다.
건진법사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은 오늘 오전 전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대선 이후 지난 5일에 이어 두 번째 소환 조사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 출범 전까지 성과를 내기 위해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지난 조사에서 전 씨가 2022년 3월부터 5월 사이 김 여사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에 관해 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전 씨는 김 여사 명의의 휴대전화로 인사청탁과 관련한 불만을 쏟아내며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윤핵관에게 연락하겠다는 등의 문자를 보내고 곧 연락드리겠다는 답장을 받았습니다. 오늘 조사에서 검찰은 전 씨와 김 여사의 관계를 계속 조사하는 한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전해달라며 건진법사에게 건넨 선물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천만 원대 그라프 다이아 목걸이, 샤넬백 2개, 천수삼 농축차 등입니다. 전 씨는 처음엔 선물을 받았지만 모두 잃어버렸다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김 여사의 수행비서 유경옥 씨가 전 씨에게 받은 샤넬백을 매장에서 교환한 것으로 확인되자 친분이 있던 유 씨에게 교환을 지시했다. 여러 사람에게 선물하기 위해서였지만 다 잃어버렸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검찰은 이 선물들이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고 보고 행방을 쫓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통일교 측이 마련한 김 여사 선물용 자금 출처가 어디인지 추적하면서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라스베이거스 원정 도박 의혹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JTBC 이자윤입니다. 그런가 하면 검찰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비화폰 서버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전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 측이 재판 과정에서 이상민 전 장관을 콕 집어서 압수수색 대상에서 빼달라고 요청하며 의혹이 더욱 커졌었는데 이제 풀리게 될지 주목됩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최근 경호처로부터 자료를 이미 제출받으면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비화폰 서버 내역을 발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군사령관들은 물론 국무회의 참석자들의 비화폰 기록까지 확인한 겁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언론사 단전단수 문건을 전달받고 소방청장에게 관련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습니다. 이 전 장관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비화폰 기록은 당시 상황을 입증할 주요 물증입니다. 이 전 장관은 재임 기간 동안 비화폰을 사용하고 비상계엄 당일 김용현 전 장관과 통화했습니다. 김용현 장관님이 혹시 비화폰, 그러니까 저는 보안폰이라고 표현하는데 보안폰으로 다시 자기에게 전화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검찰은 증거 확보를 위해 임의 제출 방식 말고도 재판부에 압수수색 영장을 직권으로 발부해달라고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9일 재판에서 이 전 장관은 공범도 아니고 공소사실과 관련 없다며 압수영장 발부 목록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대통령실에 대한 영장 집행 대신 문서 조회 방식으로 자료를 확보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포렌식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검찰은 강제성 있는 영장 발부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측이 의혹을 감추기 위해 검찰의 자료 확보를 방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불법 계엄 이후 새 정부가 들어서기까지 184일 동안 62개 공공기관장을 임명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고연봉에 임기를 보장받는 자리에 보은 인사가 이어졌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장 임명할 수 있는 곳은 전체의 13%가 채 안 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송승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5월 한국마사회 수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학 선배인 정치권 인사가 유력하게 거론됐습니다. 한국관광공사 사장에도 국민의힘 전 의원이 내정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러 논란이 일자 대선을 앞두고 이들의 인선은 결국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불법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정부는 대선 전까지 60개 넘는 공공기관장 자리를 임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3개, 한덕수 전 대행 18개, 최상목 전 대행 29개, 이주호 대행이 12개를 임명했습니다. 친윤 인사와 캠프 출신 등을 위해 줄줄이 보은 인사가 이어진 겁니다.
국민의힘 중앙연수원장 출신인 최춘식 전 의원이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에 임명됐고 윤석열 대선 캠프 출신인 김삼화 전 의원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들 모두 1억 5천만 원이 넘는 연봉을 받으며 3년 임기가 보장됩니다. 내란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도 대학 동기인 김영진 변호사를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임명했습니다. 전 정부에서 임명해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기관장은 전체의 65%, 10명 중 7명 가까이 이릅니다. 2년 이상 임기가 남은 기관장도 3분의 1이 넘습니다. 철학이 달라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 비효율이 발생하는 것이고, 기관장이 정부나 또는 대통령실에 네트워크가 없게 되면 조직의 성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대선 당시 여야는 모두 공공기관장과 대통령의 임기를 맞춰야 한다고 공약했습니다. 민주당 알박기 인사저지 특별위원회는 불법 계엄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 등의 절차상 하자가 없는지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예정에 없던 이태원 참사 현장을 방문해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이에 앞서선 수해 대비 상황도 점검했는데, 그러면서 이번 정부에선 이태원 참사 같은 재난 사고들이 절대 벌어질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노란색 민방위복을 입은 채 서울 한강 홍수 통제소를 찾았습니다. 예년보다 일주일 빨라진 장마철에 대비해 미리 홍수 예경보 시스템 점검에 나선 겁니다. 공직자들이 또 국민들의 재산과 안전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치열하게 대비하느냐에 따라서 실제 결과는 아주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은 안전부서의 인력 배치와 업무 성과에 대한 보상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꿨으면 한다며 세월호 참사 같은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월호 문제도 그렇고 또 얼마 전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오송 지하차도 뭐 이런 것도 보면 조금 신경 썼으면 다 피할 수 있었던 그런 재난 사고들이죠. 최소한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런 일은 절대로 벌어질 수 없다라는 점을 좀 분명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충분히 막을 수 있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엔 엄정 대응 방침을 재차 밝혔습니다. 예측 가능한 사고들이 무관심이나 또는 방치 때문에 벌어질 경우에는 사고적인 책임도 아주 엄격하게 물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후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로 복귀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예정에 없던 일정이었는데 이 대통령은 사고 현장에 국화꽃을 놓고 묵념한 뒤 상인들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원리금 상황을 보면 영업 상황을 알 수 있잖아요. 저기 뭐 종업원도 없이 다 개인이 혼자서 하는데 관리비도 안 나오고. 이 대통령은 내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 6단체장과 삼성, SK, 현대차 등 5대 그룹 총수가 참석하는 경제인 간담회를 주재하며 경제 행보를 이어갑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라면값 2,000원이 진짜냐고 지적한 이후에 정부가 물가 안정을 주요 과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아직 인사청문회를 치르지 않은 상태인데도 식품업계와 만나 물가 문제를 챙기는 이례적인 행보에 나섭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오늘도 서울 통이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출근해 인사청문회를 준비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 준비회에 잡은 첫 일정은 고물가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입니다. 내일 국내 식품업계 최대 단체인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외식산업협회 관계자 등과 만나 식품과 외식 물가에 대한 의견을 듣기로 한 겁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라면값을 직접 언급하며 대책 마련을 지시하자 나흘 만에 마련된 자리입니다. 최근에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라면 한 개 2,000원 한다는데 진짜예요?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연이어 물가 안정과 경기 회복 등에 방점을 둔 경제 행보를 이어가자 총리 후보자도 직접 나서 고물가 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 의견 수렴에 나서는 겁니다. 인사청문회도 아직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총리 후보자로서 공식 일정에 나서는 건 이례적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새 정부 인선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물가 대책에 속도를 내기 위해 후보자 신분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대통령께서 물가 문제를 제기하면 정부의 모든 부처가 나서서 그 후속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정상일 텐데 현재는 아직 그러한 신속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제가 후보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 이 대통령이 이번 주 초 비상경제 점검 회의에서 다음 회의 전 현황과 대책을 보고하라고 한 가운데 정부가 물가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이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전임 정부 대통령실의 어쩌다 공무원들, 이른바 어공 80여 명이 사직서도 내지 않고 사라져버린 탓에 새 직원을 뽑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로에 시달린 대통령실 직원이 쓰러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대통령실이 무덤 같다고 했습니다. 꼭 무덤 같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필기도구 제공해 줄 직원도 없군요. 컴퓨터도 없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정부 대통령실에서 일한 공무원 전원 복귀를 지시했습니다. 다음 날 대부분이 복귀했지만 상당수는 간단한 인수인계만 마치고 소속 부서로 돌아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력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공무원 추가 파견을 요청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 시절 채용된 별정직 공무원, 이른바 어쩌다 공무원이 된 어공 80명가량이 사직서를 내지 않은 상태로 출근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업무를 안 하는 상황에서 월급은 받아가고 있다면서 전혀 나타나지 않거나 사직 의사가 없는 분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이 대통령실 편제를 계속 차지하고 있어 새 정부의 별정직 공무원을 채용할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도 있어 자체 면직위원회를 만들어 강제 면직시키는 방안까지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탈이 났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던 40대 직원이 어젯밤 과로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해당 직원은 대통령실에 파견돼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새 정부에서 인사검증을 할 인력과 시간이 현실적으로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안타까움과 더불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적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에도 사직하지 않은 150에서 180명의 어공이 있었는데 약 50일간 신분을 유지시켜줬다고 반박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취임 첫 주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답변이 5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대선 전에 비해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늘고 국민의힘은 줄면서 차이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지난 9일부터 11일 사이 조사한 전국 지표조사입니다. 매우 잘하고 있다 32%, 잘하는 편이다 21%로 긍정평가가 53%로 나타났습니다. 49.42%였던 대선 득표율보다 높습니다. 국정 운영을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19%였습니다. 2022년 5월 취임 첫 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와 비교하면 긍정평가는 5%포인트 높고 부정평가는 10%포인트 낮습니다. 응답자들이 새 정부가 가장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로 민생경제 안정과 내수 회복을 꼽은 만큼 이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비상경제 TF를 소집하면서 연일 경제 행보를 이어가는 모습이 긍정적으로 비쳤을 걸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기재부 1차관을 지낸 김용범 정책실장, 사선 국회의원 출신 우상호 정무수석 등을 임명하며 인사에서도 경제를 우선하고 통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사들에 대해 57%가 잘했다, 23%는 잘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대선 전이었던 지난 5월 22일에 비해 5%포인트 오른 45%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은 8%포인트 떨어진 23%를 얻었습니다. 두 정당의 지지도는 거의 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최근 4달 사이 가장 크게 벌어졌습니다. 정말 국민들께 죄송스럽게도 23% 정도의 정당 지지율을 받았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변화하는 그 길이 국민들께 사랑받고 또 향후에 대한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우리 군이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자 북한도 대남 소음 방송을 멈췄습니다. 1년 동안 공포스러운 소음에 시달려온 접경 지역 주민들은 모처럼 조용하게 편히 잘 수 있었다며 환영했습니다. 임예은 기자가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마을에 울려 퍼지는 건 바람 소리도 사이렌 소리도 아닌 북한의 대남 방송입니다. 이 정체불명의 소리, 접경지 마을에 원치 않는 일상이 됐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자그마치 1년을 버텼습니다. 참다 못한 주민들은 국정감사장을 찾아가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오늘도 저 여기 온다니까는 엄마 그러면 내일부터 이 방송 안 들을 수 있는 거냐고. 진짜 부탁드릴게요 정말. 군은 어제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대북 방송이 중단된 직후 마을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마을회관 입구부터 이렇게 마을 곳곳에는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대남 방송으로 인해 주민들이 받는 고통이 상당하다라는 내용인데요. 원래 평소대로라면 지금 이 시간에도 이 귀신 소리가 들려야 하는데 지금은 아무런 방송도 소음도 들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북한에서도 어젯밤을 마지막으로 대남 소음 방송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불과 10달 전까지 불쾌한 소음으로 가득 찼던 마을 공원도 이제서야 고요한 휴식처가 됐습니다. 모처럼 뒤척이지 않고 깊게 잠든 밤은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이제 평상시에 잠을 자다가 밤에 이제 깨면 그 뒤로는 소음 때문에 잠을 못 자죠. 그런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뭐 깨지 않고 잠을 잘 잤죠. 너무나 감사하고. 한참을 들어도 익숙치 않던 소음은 이제 과거의 일이 됐습니다. 바깥에 나오면 시끄러워요 아주. 시끄러워. 정신이 없어서 시끄러워서. 한 대 이렇게 뒤통수를 한 대 맞았다 그럴까? 멍 때리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끝날 것 같지 않던 소음이 잠잠해진 게 되레 두렵기도 합니다. 1년이 거진 되오다 보니까는 소리가 나도 신경이 쓰이고 안 나도 신경이 쓰이고 그래지더라고. 이제 마을엔 소음 아닌 사람 사는 소리가 나길 바랄 뿐입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이렇게 남북이 모처럼 화해 분위기를 만든 상황에서 미국 역시 북한에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려 한 사실이 알려진 겁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 친서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가 현지 시간 11일 보도한 내용입니다.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트럼프 친서 수령을 거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백악관은 이 보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As for specific correspondence, I'll leave that to the president to answer. 북미 정상 외교를 복원하는 차원에서 미국이 먼저 북한과 접촉을 시도한 걸 사실상 시인한 셈입니다. The president remains receptive to correspondence with Kim Jong-un, and he'd like to see the progress that was made at that summit in Singapore. 백악관이 북한의 친서 전달을 시도했다는 언론 보도를 부인하지 않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와 마찬가지로 김정은 위원장과의 직접 대화에 시동을 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지구 휴전 등에 집중하면서 북한 비핵화 문제는 사실상 후순위로 미룬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공언했던 전쟁 종식이 난항을 겪으면서 북한 문제에도 시선을 돌리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관건은 북한의 반응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파병을 결정하면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밀착한 상태입니다. 실제 김 위원장은 트럼프 친서 수령은 거부했지만 푸틴 대통령에겐 러시아의 날 기념 축전을 보냈습니다. 나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언제나 당신과 러시아聯邦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친근한 나의 동지,
김 위원장이 미국과의 대화보다는 러시아와의 공조를 우선시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만큼 단기간에 북미 정상 외교가 복원되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미중 무역 협상이 합의점을 찾으면서 중국은 미국에 다시 희토류를 공급하고 미국은 중국 유학생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중국 유학생들에게 강경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입장을 바꿨는데 미국 내에선 무역 전쟁 이전과 뭐가 달라진 거냐는 회의적인 반응도 나옵니다. 베이징 이도성 특파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차 무역 협상이 마무리되자 소셜미디어를 통해 중국과의 협상이 모두 완료됐으며 자신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승인만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미국이 필요로 하는 모든 연구 자석과 희토류를 우선 공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미국 대학 내 중국인 유학생을 포함해 합의 사항을 중국에 제공할 것이라며 나는 유학생 부분은 늘 괜찮다고 생각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인 유학생 비자 취소 등 강경했던 입장에서 급 선회한 겁니다. We made a great deal with China. We're very happy with it. We have everything we need. And we're going to do very well with it, and hopefully they are too. 반면 중국 측은 원론적 반응만 내놓으며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언급을 자제했습니다. 관영 매체들도 앞으로의 향방은 세부 사항과 합의 이행 여부에 달렸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双方原则上就落实两国元首6月5号通话共识以及日内瓦会谈共识达成了框架。 트럼프 2기 집권 이후 이어진 미중 무역 갈등은 일단락됐지만 중국의 희토류 패권만 돋보였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스마트폰과 전기차 등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는 중국이 전 세계 공급량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 미국의 기술 수출 통제 완화 조치를 받아낸 겁니다. 외신들은 무역 전쟁 이전 상황에서 나아진 게 없다는 회의론도 미국 내에서 번지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게다가 중국의 대미 희토류 수출이 6개월 시한부라는 보도도 나오면서 언제 다시 타오를지 모를 불씨를 남겨뒀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JTBC 이도성입니다. 불법 이민자 단속에 반발하는 LA 시위가 갈수록 과격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위대가 한인타운까지 진입했습니다. 많은 한인들이 과거 LA 폭동을 떠올리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LA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차량 수십 대가 뒤엉켜 있고 경적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밤 10시가 가까워진 지금 이곳 한인타운에는 경찰 수백 명이 몰려들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다운타운이 봉쇄되자 반이민 시위대가 이곳까지 몰려든 겁니다. 시위로 혼란한 틈을 탄 약탈과 폭력 범죄를 막기 위해 LA 시내에 내려진 야간 통행 금지령은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300여 명 규모의 시위대가 한인타운을 가로질렀습니다. Honestly, if we want to make a point across, I think the protests are going to keep going. 멕시코 국기를 휘두르고 오토바이로 굉음과 연기가 나자 시위대는 흥분했습니다. 지금 제 머리 위로는 헬기가 떠 있고 인파가 몰려들자 경찰들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한 취재진이 경찰 가까이 다가가자 경찰이 총을 겨누며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인파가 몰려들자 해산하지 않으면 체포하겠다며 시위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2시간 가까이 이어진 시위는 물리적 충돌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시위대를 본 한인들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너무 가까이까지 다가왔으니까 좀 걱정도 많이 되고 이 커뮤니티 안에서 싸우고 있는 게 좀 슬픈 일인 것 같아요. 92년도에 폭동이 있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조금 LA 폭동 당시 경찰력이 관공서와 백인 거주 지역에 집중됐고 한인타운은 치안 공백 속 폭력에 노출됐습니다. 지금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시내 중심에 경찰이 몰린 사이 또다시 한인타운이 표적이 되진 않을까 한인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퇴임하면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엔 부질없다. 대선 후보 교체 과정엔 어떤 하자도 없다고 주장하며 분열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직접 후보 교체 당무감사 조사에 응하며
분열이란 이름으로 도망쳐선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퇴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실패와 탄핵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의 패배를 반면교사라 삼아 성찰과 혁신을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낸 개혁안은 끝까지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역사적 사실이 된 문제를 갖고 찬탄 반탄을 갖고 논쟁을 하는 것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고 부질없는 짓이다. 쌍권 지도부가 주도했던 김문수 대선 후보 교체 과정에 대해서도 어떠한 법적, 정무적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분열은 안 된다며 단결을 주문했습니다. 우리는 훨씬 훌륭한 김문수 후보를 내세우고도 분열과 반목을 하다가 패배했습니다. 선거라는 대회전 앞에서는 단일 대우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전날 의원총회를 돌연 취소한 데 대해선 다수 의원들이 김 비대위원장의 생각과 달랐다면서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대다수 의원들의 의견은 소위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생각과는 달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무엇이 겁이 나서 의총을 영위한 건 아니다라는 말. 같은 시각 김 비대위원장은 대선 후보 교체 사건에 대한 당무감사를 받기 위해 직접 당사를 찾았습니다. 분열이라든지 이러한 이름으로 개혁을 좌초시키거나 후퇴한다면 저희의 미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권 원내대표가 퇴임함으로써 지난 12.3 계엄 이후 탄핵 반대 당론화, 대선 후보 교체 소동 등을 일으켰던 이른바 쌍권 지도 체제는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신임 원내 지도부는 16일 선출됩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이런 국민의힘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선 위헌정당으로 해산될 가능성을 점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현실성 있는 이야기인지 팩트체커 김혜미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제1야당을 강제 해산한다는 건 굉장히 극단적인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안에서도 위헌정당 해산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계엄 직후에 국힘 정당 해산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이렇게 있었고요. 지금껏 약 35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국힘을 탈당한 홍준표 전 시장이 이재명 정부가 국힘 정당 해산에 들어갈 것이다 라면서 불을 당기고 일부 민주당 의원들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에서 함께 압박을 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국힘은 있을 수 없는 일이란 입장인데요. 먼저 들어보시죠. 우리가 위헌정당이 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민주당에서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런 법리 해석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정당 해산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부터 한번 따져보죠. 네, 헌법에 나와 있는데요. 이 정당 해산을 요구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는 정부입니다. 그리고 결정할 수 있는 건 헌법재판소로 명확하게 헌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현행 절차상으로는 그러니까 국민이나 국회의 요구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역사상으로 이 절차에 따라서 정당 해산 결정이 내려진 건 딱 한 번입니다.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인데요. 그때 장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통합진보당은 강령 등 그 목적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것이고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네, 그때 헌재의 결정을 두고 논쟁이 붙기도 했죠. 재판관 중에서 반대 의견을 낸 사람도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 결정문을 보면요. 헌재도 굉장히 신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단순한 위반,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목적이나 활동에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부로서도 구체적인 이유 없이 정당 해산 청구를 검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선 이 민주당 의원들도 정당 해산과 연관시키기는 좀 어렵다거나 그리고 그럴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내란 특검 출범을 앞두고 있잖아요. 특검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란에 구체적으로 가담한 게 드러난다면 상황이 또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절대 그럴 일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과거 통진당 사건 때도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이뤄진 후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가 정당 해산을 청구했는데요. 이번 특검 수사 과정에서 국힘 지도부의 내란 가담 정황이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날 경우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변수입니다. 이 정당법 개정안인데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죄로 탄핵되거나 유죄를 받았을 때 정부가 지체 없이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홍근 의원은 정부가 정당 해산을 청구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를 좀 명확히 해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죠. 김혜미 기자였습니다. 네, 어제 미국 알래스카에서 훈련 중이던 우리 공군 전투기 사고도 조종사 실수 때문인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조종사 실수로 사고가 난 게 올해 들어 벌써 3번째입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전투기 앞부분이 풀숲에 박혀있고 불길이 피어오릅니다. 현지 시간으로 10일 오후 4시쯤 미 공군 알래스카 아일슨 기지에서 우리 공군 KF-16 전투기가 이륙 중 파손된 겁니다. 미태평양 공군사령부가 주관하는 다국적 연합훈련 레드플래그 참여를 앞두고 현지 적응훈련 중이었습니다. 공군은 오늘 사고 원인이 조종사 실수 때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비행을 하는 활주로로 진입해야 하는 조종사가 활주로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있는 유도로로 가서 이륙을 한 겁니다. 뒤늦게 알아챈 관제사는 이륙 취소를 지시했습니다. 조종사가 짧은 유도로에서 기체를 정지시키는 과정에서 기체가 풀밭으로 튀어나갔고 결국 화재까지 이어진 걸로 추정됩니다. 유도로는 활주로와 기타 시설을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공군 관계자는 조사가 더 필요하지만 활주로가 아닌 유도로로 진입한 건 조종사 착오 때문이라는 진술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전투기 3대가 한 조로 훈련 중이었는데 1번기가 유도로로 잘못 진입했고 2, 3번기도 같은 곳으로 들어왔습니다. 사고가 난 건 2번기입니다. 공군 관계자는 유도로와 활주로 폭이 기지마다 다른데 아일슨 기지 유도로가 우리 기지보다 훨씬 넓어 잘못 판단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미국 관제사 측에 책임이 없는지와 관련해서는 미국 측 규정 등을 확인 중이라고 했습니다. 올해 들어 공군에서 조종사 실수로 사고가 발생한 건 벌써 3번째입니다. 지난 3월 경기 포천에서는 공군 KF-16 전투기가 좌표를 잘못 입력해 훈련 도중 민가에 폭탄 8발을 투하했고 그 다음 달엔 공군 공중통제공격기가 비행훈련 중 기관총과 연료탱크 등을 지상으로 떨어뜨렸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속보입니다. 약 290명이 탑승한 걸로 알려진 에어인디아 여객기가 인도의 서부 도시 아마다바드 공항에서 이륙을 시도하다 추락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여객기가 이륙 직후 공항 인근 주택가에 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추락 현장에는 현재 이렇게 짙은 연기 기둥이 치솟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방대를 포함한 응급구조대가 급히 현장으로 출동했지만 현재까지 승객들과 승무원들의 상태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올여름 정말 최악의 더위가 찾아오는 건지 오늘 서울 낮 기온 32도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내일은 또 1호 태풍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그럼 벌써 장마가 시작되는 건지 더위는 한풀 꺾이는 건지 궁금한 점이 많은데 박상욱 기자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길거리엔 아지랑이가 피어나고 시민들은 햇볕을 가리기 바쁩니다. 임산부인데 좀 많이 더워서 돌아다니면서 약간 그늘 찾으면서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얼음 가득했던 음료도 금세 녹아버립니다. 쪄 죽을 정도가 됐네요. 이 정도는 그냥 나가서 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32.9도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동두천은 최고 35.5도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이와 달리 제주는 서늘했습니다. 올 들어 처음 제주 인근에 온 장마전선 탓입니다. 이 지역엔 모레까지 최고 120mm, 산지엔 250mm 넘는 비가 예보됐습니다. 다만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됐다고 보긴 이릅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장마전선은 한반도가 아닌 태평양을 향해 동쪽으로 물러날 전망입니다. 이때 중국 남부의 태풍이 한반도로 덥고 습한 수증기를 밀어올려 비는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이후 태풍이 더 북상하면서 장마전선은 더 멀어지지만 수증기는 계속 유입돼 비도 지속될 걸로 보입니다. 특히 남쪽 수증기가 강하게 부딪히는 제주도에는 250mm 이상,
지역효과가 더해지는 남해안에는 12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모레까지 수도권과 강원에 최고 20mm, 충남과 전북 최고 40mm, 전남과 경남엔 최고 80mm의 비가 올 걸로 내다봤습니다. 비와 함께 무더위는 잠시 주춤할 걸로 예상됩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강원 동해안 호수에는 지난달 이미 때이른 더위가 시작되며 이렇게 해조류가 퍼졌습니다. 낙동강에는 또 녹조가 확산했는데 지난해보다 한 달 일찍 조류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강릉 경포호입니다. 푸르죽죽한 무언가 호수 위에 둥둥 떠 있습니다. 반짝이던 물비늘이 사라지고 사진 찍는 곳 배경은 엉망이 됐습니다. 물이 오래 고여있다 보면 썩을 수도 있으니까 그 위에 떠 있는 거니까 당연히 물이 썩었다고 생각했는데 뜰채로 건져내보니 해조류의 일종인 파래입니다. 호수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 밖에서 보는 것보다 파래 양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 덩어리져 있는 파래를 모아서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썩기 시작한 듯 색깔도 검게 변하고 있고 비릿한 악취가 진동합니다. 경포호는 바다와 이어진 호수 기수호입니다. 바닷물에 가까워 파래 같은 해조류가 자랄 수는 있는데 속도가 문제입니다. 이달 들어 호수 전체의 20% 넘게 뒤덮었습니다. 그런데 치우진 않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지난 2011년부터 파래가 생기는 족족 제거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도 해마다 같은 상황이 되풀이돼 올해는 두고 본 뒤에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겠다는 설명입니다. 수온 또 염분도에 따라 이제 파래 발생과 질소인 등 또 호수 수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남의 상수원 낙동강은 온통 녹색입니다. 녹조가 번진 겁니다. 물속을 들여다봤습니다. 녹조 덩어리와 거품으로 가득해 시야를 가로막습니다. 독성이 없는 파래와 달리 녹조는 해롭습니다. 지난달 29일 낙동강 물금 매리 지점엔 올해 첫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내려졌습니다. 5월에 조류경보가 내려진 건 9년 만입니다. 이렇게 파래나 녹조가 번지는 건 때이른 더위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평년이나 지난해보다도 더울 걸로 예상되는 올여름, 수질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온라인 서점 예스24가 해킹으로 나흘째 먹통 상태입니다. 소비자들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특히 2천만 명에 달하는 회원들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까지 제기됐습니다. 예스24에 계속되는 거짓 해명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예스24가 운영하는 공연장입니다. 나흘째 사이트가 막히다 보니 예매권과 좌석 내역조차 확인할 수 없어 현장에서는 큰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예매 내역 자체가 확인이 안 돼서 자리가 어딘지 모르니까 마지막까지 기다리시다가 남는 자리 안 쓰시고 그런 경우도. 공연장에 붙어있는 이 공지문에는요, 해킹이라는 설명 없이 시스템 장애라고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관객들한테는 예매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를 반드시 가져와라 당부하고 있습니다. 예매권 취소나 변경도 어렵습니다. 사이버 침해 사고로 인해 고객센터 업무까지 불가피하게 중단되면서 전자책을 구매한 소비자는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북 보고 있는데 이북이 접속이 안 되고 다운로드도 따로 안 돼서 그게 좀 걱정되고요. 도서관에 가서 그 종이책으로 빌려서 다시 읽어야 되는지. 현장 혼란은 커지는 가운데 거짓 발표도 논란을 키웠습니다. 예스24는 당국과 협력해 복구 작업에 나섰다고 밝혔지만 정작 한국인터넷진흥원 키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키사가 직원들을 현장에 보냈는데 예스24 측이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논란이 커지자 오늘에서야 기술 지원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스24는 공연 제작사가 예매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복구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원 2천만 명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커지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예스24가 사실대로 신고 절차를 준수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JTBC 박수연입니다.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결국 10년 만에 매물로 나왔습니다. 이대로 사업을 접는 것보다 매각을 통해서 새 주인을 찾는 게 피해자를 줄이는 길이란 겁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지난 3월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던 홈플러스가 회생기획 인가전 인수합병 M&A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홈플러스가 사모펀드인 MBK에 인수된 지 10년 만에 다시 매물로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결정은 홈플러스가 영업을 계속 이어갈 때 가치보다 사업을 접고 청산할 때 가치가 1조 2천억 원 더 높다는 조사 결과가 바탕이 됐습니다. 법원이 지정한 조사위원인 3일 회계법인은 당장 회사를 청산하기보단 새 주인을 찾으라고 권고했습니다. 실제 과거 쌍용차나 미정산 사태를 일으켰던 티몬 역시 청산 가치가 더 높았지만 결국 매각에 성공했습니다. 당장 비전이 없다고 그렇게 한 번에 접어버리면은 그걸 이용하는 국민들과 소비자 그리고 직원들은 뭐 피해를 볼 수밖에 없죠. 어떻게 그걸 단순하게 기업적 책임을 지지 않고 가치로만 따져가지고 청산할 수 있어요. 홈플러스 유동화 전단체 투자자들은 오늘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 모여 피해 회복을 호소했습니다. 청산되면 우리 피해자들은 거의 전액 다 손실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청산은 막아야 되고요. 수만 명에 이르는 홈플러스 직원들의 고용 안정도 관건입니다. 홈플러스가 지속적으로 가능해야지만 저희들도 어쨌든 저희 고용 문제가 안정화된다고 생각하고 이 홈플러스를 살리기 위한 것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변수는 메리츠 금융그룹 등 채권단이 동의할지와 홈플러스를 인수할 후보가 있느냐가 될 전망입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인천의 목욕탕을 찾은 한 여성이 남탕에 들어갔다가 깜짝 놀라 도망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일부러 남탕과 여탕 표기를 바꿔치기한 남성들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병원 치료까지 받고 있습니다. 김휘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늦은 시간 일을 마친 부부는 함께 목욕탕으로 향했습니다. 남탕과 여탕이 다른 층으로 구분돼 있는 사우나였습니다. 5층이 남탕이라 돼 있고 3층이 여탕으로 이렇게 스티커가 표기돼 있어가지고 딱 그래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저는 5층 갔고 이제 와이프는 3층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잠시 뒤 부인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도 생생히 좀 기억이 나는 게 왼발에 손을 좀 바들바들 떨면서 여기 여탕이라고 울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건이 일어나기 4시간 전쯤 젊은 남성들이 엘리베이터 안내 표시를 몰래 바꿔둔 겁니다. 붙어있던 스티커를 떼어내 위치를 바꾸곤 그대로 자리를 떴는데 표시를 바꾸며 웃기도 합니다. 이런 짓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전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 애들이? 4명이 한 번 그래갖고 밤에 새벽에 낮에 오면 내가 못하게 하고 오지 말라 그러지. 남탕으로 잘못 간 피해 여성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다른 남성 이용자들과 마주쳤습니다. 당시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일단 정신과라도 가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자. 뭔가 빨개 벗고 있는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정신적 충격이란 게 실제로 있구나. 웃고 있던 가해자 모습이 더 큰 상처가 됐습니다. 붙이면서 낄낄거리는 영상을 봤는데 본인들이 장난이라고 해도 누군가는 이렇게 심하게 당할 수 있는 건데. 지난달 말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TV를 토대로 용의자를 특정하고 업무 방해죄로 사건을 조사 중입니다. JTBC 김희란입니다. 네,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성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보겠습니다. 민방위 색깔론. 자,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청록색 계열의 민방위 옷이 원래 색깔로 돌아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이었죠. 이 대통령이 한강 홍수 통제소를 찾았을 때 노란색 민방위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일이었죠. 취임 이틀째 화상으로 안전 치안 점검 회의를 했을 당시와 같은 노란색 계열을 입었습니다. 계속 노란색을 입는 모습이죠. 네. 자, 그러자 이 색깔 변화도 상당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자, 지난주 참석했던 사람들 보시면 노란색과 녹색이 좀 섞여 있죠. 그런데 오늘 이 현장에는 대부분 노란색 옷을 바뀌었군요. 입었습니다. 네, 민방위 옷은 원래 노란색이었는데 윤석열 정부 때 저런 색으로 변경을 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2022년 윤석열 정부 초기에 행안부에서는 기능성 강화 등을 이유로 민방위 옷을 바꾸려고 했는데 이 시기에 색깔까지 같이 바꿨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당시에도 이 노란색이 약 20년 가까이 쓰였고 또 눈에 더 잘 띄는데 굳이 바꿀 필요가 있느냐라는 지적들이 있었고요.
또 다시 구매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비용이 추가로 든다라는 네. 지적들도 있었습니다. 자, 실제로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표 지금 더 급한 사안들이 많은데 굳이 민방위 옷을 바꿔야 되겠느냐라고 지적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무속 논란도 있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미 왼팔에 태극기가 있는데 저 민방위 마크에 태극기의 그 건곤감리 디자인을 차용했기 때문에 이게 네. 무속과 연관된 게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왔고요. 실제로 서울시의회 민주당 송재혁 의원이 그해 11월에 이 건곤감리를 형상화한 건 민방위 의미에도 맞지 않고 무속 연관성 등의 불필요한 논란이 나온다 이렇게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무속 논란이 있었죠. 이재명 대통령은 녹색으로 변경한 걸 비판을 해왔으니까 이제 사실상 다시 노란색으로 돌아갔다고 봐야 할까요? 일단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지난 5일에 그 당시 회의 당시에 괜히 옷을 교체하는 데 돈을 들이지 말라라고는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눈길 그는 장면이 또 있었습니다. 당시 그 화상으로 회의를 했다고 했죠. 이 회의 장면을 보시면요. 저 강원도 뭐 김진태 지사나 충남북지사 등 주로 국민의힘 출신의 국민의힘 소속의 단체장들은 녹색을 입었고요. 반면에 이제 민주당, 전남북이나 경기도 등의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은 노란색 옷을 입은 게 눈에 띄고 있습니다. 저게 약간 정당을 표시하는 색깔처럼 뭐 되버렸군요. 그렇게 된 셈이죠. 예. 자,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제주지사, 민주당 출신의 오영훈 지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대통령은 민방위복이 노랑이든 초록이든 편하게 착용하라고 했지만 대통령이 노란색을 입을 것 같아서 색을 맞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다음 이슈도 보죠. 자, 두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자, 패딩에서 반바지로 자, 지금 경찰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지난 1월이었죠.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소환을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라고 하면서 응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오늘이 두 번째 불응인 경우죠. 그런데 정작 오늘 오전이었습니다. 자신의 자택 지하에서 돌아다니는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이 됐는데 잠깐 보시면요. 저렇게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반팔과 반바지 저런 편한 복장으로 네. 지하 상가로 들어가죠. 그 보도에 따르면 건강과 미용 관련 가게가 있는 구역을 들어갔다고 합니다. 자, 경찰 소환 요구에 불응하면서도 자유롭게 일상을 살고 있는 모습, 영유하는 모습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오전까지 출석하라고 했는데 오늘 오전에 경찰은 안 가고 또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는 모습이 또 포착이 됐군요. 그래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참고로 오늘이 소환 통보 기일이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자택 주변에 그 언론의 관심이 클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윤 전 대통령이 일각에서는 알면서도 언론 카메라에 포착된 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의도적으로요? 그렇습니다. 자, 본인은 잘못이 없고 당당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적인 어떤 행동이라는 분석인 것이죠. 실제로 지난 1월이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시 공수처에서 대규모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을 무렵이었습니다. 많은 언론들이 한남동 관저를 지켜보고 있던 당시였는데 네. 자, 윤 전 대통령이 보란 듯이 검은색 패딩 잠바를 입고 나와서 그렇게 경호처 관계들에게 지시하는 모습이 포착이 된 적이 있습니다. 네, 자, 그때도 뭐 건재한 걸 보여주려는 의도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그렇죠. 있었죠. 그런 의도들이 나왔죠. 뭐 도망갔다 이런 설들이 나오니까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그 당시에 이미 이때도 경호처에게 자신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라고 지시를 했고 바로 그 혐의 때문에 이번에 소환 통보를 받고 있지만 불응하고 있는 셈이죠. 자, 결국에 지금 보시면 자, 시간이 흘러서 지난 1월 그 추웠을 때 패딩 잠바를 입고 있었다가 이제 한여름에 반팔 반바지로 변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법 질서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는 변하지 않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또 3차 소환 통보를 했는데 여기에도 응하지 않으면 경찰이 체포영장 신청을 할지 또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하나 더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자, JTBC 카메라 기자. 자, 지금 앞서서 전직 대통령이 언론 카메라에 잡혔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번에는 반대로 현직 대통령이 직접 카메라를 잡았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대통령실에 출입하는 영상 취재 기자실을 방문했는데 자, 보시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걸 ENG 카메라라고 하는데요. 꽤 무겁습니다. 한 7, 8kg 정도 들어가는데 그 JTBC 주수영 영상 취재 기자로부터 작동법을 듣고 네. 직접 촬영을 하는데 그 촬영한 영상도 바로 나올 것인데 바로 보시죠. 자, 이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촬영한 영상인데 직접 촬영한 거죠. 그렇습니다. 구본준 기자도 보이고요. 자, 줌과 패닝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재명 대통령 어제였죠. 구내식당에서 예정이 없이 기자들과 식사를 했고요.
그제는 군의 카페에서 기자들과 또 예정 없이 대화를 했는데 오늘까지 3일 연속으로 언론과 접촉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나라가 일본이죠. 그런데 일본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면세를 폐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세금 부담을 더 늘리겠다는 건데 자세한 내용 도쿄 정원석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3,687만 명이 찾은 일본. 올해는 4월까지 1,444만 명이 일본을 찾아 추세대로라면 4,500만 명에 달할 전망입니다. 관광객들의 소비도 커 지난해에는 8조 1,400억 엔, 우리 돈 80조 원에 달했습니다. 물건을 살 때 소비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결제하거나 현장에서 바로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보니 일본의 면세 제도는 관광객 입장에선 편합니다. 여태껏 관광객 소비를 늘려온 측면도 있는데 면세액이 커지다 보니 이를 폐지하자는 안도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インバウンドを落とした金は8兆1000億。その消費税の免除になっている額が一体どれくらいなのかというと、漢字だけで2000億を超えている。 또 일본에 있는 게 한국에 많이 들어오기도 하다 보니까 굳이 일본까지 와서 사야 되는 위장약이라든지 뭐 비타민 영양제라든지 그런 거 위주로 많이 사가는 것 같아요. 여기에 현행 1,000엔인 출국세를 올리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5,000엔까지 올리면 세수가 2,500억 엔으로 5배 늘어난다는 계산입니다. 이처럼 외국인을 통해서 세수를 늘리는 방안, 물가 상승 국면에서 자국민에 대한 민생 지원을 하려고 하다 보니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까 고심한 끝에 부상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전 국민에 현금 2만 엔에서 4만 엔을 지급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삼았습니다. 여기에 야당에선 식료품 소비세율을 최장 2년간 면제하자는 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니케이 등 일본 언론은 유권자에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반발을 사지 않는 방책으로 면세제도 폐지 등이 떠올랐다고 지적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정원석입니다. 서울 종로 3가의 포장마차 거리는 밤마다 사람들로 붐빕니다. 그런데 도무지 질서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거리는 담배꽁초와 우물로 가득하고 위험천만한 상황이 잇따릅니다. 밀착 카메라 이상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하철역 주변에 식탁과 의자가 하나둘 깔립니다. 평일 저녁인데도 순식간에 사람들로 꽉 찹니다. 이른바 무허가 야장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서울 지하철 종로 3가역 3번 출구에서 5번 출구까지 250m 거리, 오후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10시간 밀착해봤습니다. 머리 위에 막걸리 병을 올린 채 자전거를 타는 남성이 보이고 취객들은 화장실 대신 으슥한 골목을 찾습니다. 이 거리에서 노상방뇨는 자연스러운 일이 된 지 오래입니다. 선생님, 여기서 소변 보시면 안 됩니다. 종로 3가역 4번 출구 근처에 공중 화장실이 있습니다. 쏟아지는 신고에 경찰도 수차례 출동합니다. 있었는데 오늘은 뭐 때문에 나오신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질서가 좀 어지러워서. 질서가 없죠. 네. 어지러운 게 아니라. 누구에겐 일과를 마치고 스트레스를 푸는 신나는 자리. 하지만 이곳 주민들 일상은 망가지고 있습니다. 새벽에 들어오기에는 낮에는 아무도 모르지. 원래 아침에 보면 쌓이고. 지자체 지원을 받은 마을 지킴이가 순찰을 돌지만 관리 가능한 수준을 이미 넘어선 듯했습니다. 여기 와서 싸고 대전까지 가고. 대변까지 가요. 결국 주민들은 매일 취객들이 쏟아낸 똥, 오줌, 토를 치우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다는 뒤로 누워서 머리가 절로 나왔다고. 얼굴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여기 지금 자주 있잖아 이렇게 이런 데서 소변 보고 변도 보고 토하고 막 이러지. 그럼 그 소변, 대변 다 누가 치워요? 내가 치워야지.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한 호텔 골목입니다. 이쪽을 한번 비춰주시죠. 이곳은 저희 호텔 객실 창문 앞입니다. 창문 앞에서 흡연을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붙었습니다. 또 이쪽엔 주민들이 사는 거주지입니다. 철문으로 막아놨는데 한 주민이 이렇게 욕설이 적힌 종이도 붙여놨습니다.
무허가 야장의 혼란은 지하철역까지 휘감았습니다.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는 금연구역이세요? 종로 3가역 6번 출구 앞입니다. 인도에 차량 한 대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그런데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거리 곳곳에 담배꽁초가 많이 보입니다. 어머니, 여기 금연구역 아닌가요? 다 손님들이 피는 거야. 선생님도 지금 피시잖아요. 이거 잡히잖아. 무허가 야장이 들어선 양쪽 인도 사이는 일방통행 1차선 차도입니다. 이 차도 역시 야장의 일부분과 다름없을 정도로 위험천만한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한 차량이 쓰레기 더미를 밀며 질주하고 외교 번호판이 붙은 차량은 교차로 보행 신호에 달립니다. 어디서 나오신 거예요? 네? 어디서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에 이렇게 주차하시면 안 돼서. 주차 안 했고요. 네. 2분밖에 안 됐어요. 손님들이 지금 모르잖아요. 그래갖고 와가지고 출동하러 온 거예요. 또 외교부 차량이에요? 유흥업소 종업원을 실어 나르는 승합차,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 여러 대는 아예 인도 위에 버젓이 서 있습니다. 선생님, 지금 택시 세운 곳이 인도인데요. 여기 정차한 이유가 있으세요? 종로구청은 JTBC에 지금 영업 자체가 허가를 받진 않았지만 최소한의 면적으로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확장 영업, 불법 흡연, 무단 투기도 수시로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식탁과 의자를 내놓고 장사하는 이른바 야장, 주로 밤에 그리고 야외에 차린다고 해서 이렇게 불립니다. 이 야장이 새로운 외식 문화로 잘 자리 잡으려면 불법과 무질서부터 바로 잡아야 합니다. 밀착 카메라 이상엽입니다. JTBC가 속한 중앙그룹이 올림픽과 월드컵의 뉴미디어 중계권 부문 우선 협상 대상자로 네이버를 선정했습니다. 이번 협력을 통해 JTBC의 콘텐츠 제작 역량과 네이버의 디지털 플랫폼 인프라가 결합할 수 있게 됐고, 방송과 디지털을 아우르는 통합 중계 플랫폼 구축이 가능해졌습니다. 아울러 시청자들은 한정된 경기만을 보던 방식에서 벗어나 모든 경기와 종목을 원하는 시간에 시청할 수 있는 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중앙그룹은 2026년부터 2032년까지 4차례의 동학의 올림픽과 2026년과 2030년 2차례 월드컵에 한국 내 중계권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오늘 서울은 33도를 넘어서면서 올여름 최고 더위가 찾아왔는데요. 반면 제주도는 올해 첫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내일 새벽 사이에는 남해안에도 비가 내리겠고, 차츰 비가 확대되면서 내일 밤부터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에는 5에서 20mm 정도 내리겠지만 제주 산지에는 250mm 이상, 남해안에도 120mm가 넘는 폭우가 예보됐고요. 그 밖에 남부지방에도 최대 8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호우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뜨거웠던 열기도 조금씩 식어가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서울의 낮 기온이 30도로 오늘보다 3도 정도 낮겠고, 월요일에는 27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청주 20도, 대구 18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30도, 춘천 29도, 남부지방은 25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비는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며 다음 주 월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